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봉우 연구원 오늘 첫 번째 말말말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두 줄짜리 조례안입니다.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었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가 됐던 조례가 있었는데 네. 이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결국은 어제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이콧, 그러니까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가 된 것인데요. 네. 일단 이에 대해서 TBS 노조 조정훈 지부장의 입장은 어떤지 오늘 아침 MBC 라디오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쨌든 간에 교통방송 사업소부터 32년 동안 운영되었던 그 언론사 방송사를 조례 폐지한 단 두 줄짜리 폐지 조례안으로 없애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끄러웠고요. 딱 두 줄이었습니까? 예, 뭐 부치까지 합치면 세 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선명하다는 것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TBS 정상화를 계속 얘기했지만 그 정상화의 그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TBS 정상화하고는 좀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보셨을 것 같고요. 입장차가 이제 확실해졌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TBS의 공정성을 비판하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전혀 공정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그다음에 결국에는 서울시의회가 직접 나서서 한 언론사 방송사를 없애는 그런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 서울시 의회가 직접 이 TBS 방송국의 예산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조례안 단 두 줄이라고요. 네,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된 조례안의 특성 때문인데 일단 정확한 명칭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TBS를 서울시 출연 기관에서 제외해서 TBS가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할 수 있도록 한다가 사실상 이 내용의 전부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조정훈 지부장이 뭐 부칙 이런 거 언급했는데 이 내용은 내년에는 일단 유예 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까지 합치면 한 두세 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례안이 간단한 이유는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만 하면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유례를 찾기 힘든 형태의 조례안이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이 TBS에 대해서 서울시가 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었던 조례를 폐지하는 목적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두세 줄만으로 충분했다. 이런 조례안이 강행되는 데 대해서 방금 들으신 대로 TBS 노조는 물론이고요. 서울시의회 민주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송의 공정성이 문제면 일단 자구책을 논의하는 게 먼저지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상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노조도 그렇고 야당 쪽도 그렇고 결국 이렇게 폐지 조례안을 강행 통과시킨 이유는 그동안 국민의힘 측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요. 꾸준히 TBS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이런 비판을 했던 것이 원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진행자인 김어준 씨 그리고 이제 이러한 편향적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방치한 이강택 사장 이 세 사람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퇴출을 요구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음모론에 가깝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국민의힘에서 꾸준히 했고요.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표현을 한동훈 법무장관 법무장관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미 시장이 직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올해 예산에도 삭감이 돼서 반영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예산을 아예 없애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입법, 소위 입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폐지안까지 이제 강행이 된 것인데 사실 특정 프로그램과 출연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좀 무리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다른 이유도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방송의 수명이 다 있기 때문에 교육방송 같은 기능을 넣어야 된다. 또 이 진정한 독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 경영적으로도 그러니까 돈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독립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일정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방송법상 교통방송 교통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도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다양하게 하고 있었고요. 또 2019년에 말 그대로 독립적인 편성과 운영, 그러니까 서울시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미디어 재단으로 독립했어요. 그랬죠. 그런 편성과 운영의 독립을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그 대기업의 자본이 투입되면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장사 속에 들어간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만 운영금은 이 서울시의 공적 지원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독립성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지금 예산 지원 없애는 상황에서는 조금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김동인 기자. 네. 언론인 입장에서 물론 이제 지금 이봉 연구원 말씀처럼 뭐 수익성이라든지 뭐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상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한 가지 이유가 거의 이런 방송국 하나를 없애는 것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일단 뭐랄까요? 편향성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아예 채널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폐지 조례안까지 만들면서 이 일을 강행하는 것은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궁색한 변명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이란 말도요. 진정한 독립성을 위해서 뭐 재정적으로도 독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TBS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를 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유를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광고주들의 입김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보도를 하기 위한 어떤 공적인 목적에 강한 채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거를 민간에서 하면 독립이 보장될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민간에서 이 광고를 통해서 얻는 수익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방송이 된다면 오히려 반대로 독립성은 더더욱 침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보통 언론의 독립성하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냐 아니면은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냐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정치적으로 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단화를 한 것이고요. 그 재단화를 해서 이 정치적 입김을 막아보고자 하니까 결국엔 그 어떤 방파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 문 닫자 이렇게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조례안 통과가 바로 실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절차들이 남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이 의장이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통과해야지 최종적으로 공표가 되는데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 실제로 오세훈 시장 최근에 예산 삭감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TBS 구성원들의 변화를 촉구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이 TBS 구성원들이 좀 예상을 해보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바대로 변화안을 가져오면 좀 유예를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입장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이 됐던 바가 있고요. 또 이번에 시의회도 너무 비판이 많으니까 통과를 시키면서 여지를 좀 뒀습니다. TBS가 알맞은 개편안을 가져오면 새로운 예산 지원 조례를 제정해줄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입맛에 맞게 개편안 가져오면 다시 지원해줄 수 있어 이렇게 약간 생존권을 들고 흔드는 모양새라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은 이게 주 목적이 아닐까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일단 TBS라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방송국을 지금은 우리 입맛에 안 맞게 운영되니까 하나는 우리 입맛에 맞도록 바꿔서 우리의 어떤 그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이게 잘못 우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니까 없애버릴 것이냐. 세 번째로는 아예 성격이 다른 말하는 것처럼 교육이나 뭐 교통만 하는 그러한 방송국을 만들 것이냐. 이 세 가지 중에 일단 첫 번째. 이거 유용하니까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쓰자라는 것이 더 강한 속내다 이렇게 그런 의심이 읽혀지네요. 실제로 개편안을 교육방송 쪽으로 가져왔을 때 국민의힘 시의회나 오세훈 시장이 정말 좋아할 것이냐 좀 두고 볼 일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비용이 덜 드는 방향이 사실은 사람을 교체해서 성향을 바꾼다. 내 안에서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인적 물갈이를 한다라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단은 그 재단화돼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회하는 방법들을 지금 동원하다 보니까 상당한 무리수들이 보인다 이렇게 읽히는 부분이죠. 네, 이게 뭐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고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말 이봉 연구원 어떤 겁니까?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걸로 인식되고 있다. 좀 생소한 얘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에서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한 말인데 이 과정에서 MBC 인기 예능인 나 혼자 산다도 언급이 됐고 또 지적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정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책을 잘 만들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것이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흉보는 거는 아니지만요. 예, 예.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너무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만 모든 뭐 언론, 종교단체, 사회단체들이 다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런 어떤 캠페인 그런 것도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M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죠. 나 혼자 산다. 이 프로그램이 인식 전환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들립니다.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발언인데 네.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가 대통령이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나경원 부위원장이 책임자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대통령 바로 위시니까. 예. 근데 지금 그런 저출산 제도 그리고 이 고령화 사회 대책에 대한 책임자가 이 인터뷰에서 두 가지 대책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일단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출산율 제고 정책보다는 우리가 100세 건강시대 같은 것을 준비하는 정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출산율 높이는 것보다는 고령사회 대비 쪽에 조금 더 정책적 무게를 두면서 이 지금 우리가 들어본 발언은 이 정책보다는 그러니까 출산율 제고에 있어서는 정책보다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네. 이 출산율 제고라는 것이 인식 전환만으로 되느냐? 이렇게 청년들의 어떤 삶의 환경 자체가 조금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정책 변화랑 같이 가야 되는데 인식 전환 얘기만 해서 조금 아쉬운 찰나에 네. MBC 얘기가 나온 거죠.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을 지목을 해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MBC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앞으로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아이 낳고 잘 살자로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MBC 프로그램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두셨어요. 이봉연구원께서요. 네. 실제로 나경원 부원장이 MBC 이야기를 더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예. 최근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 순방에서 이 대통령실이 MBC만 전용기에서 배제했잖아요. 탑승 네. 배제를 했잖아요. 이 네. 문제에 대해서도 진행자가 질문을 한 거죠. 이 나경원 부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국익을 훼손한 보도가 문제였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다. 한국처럼 언론 자유를 보장한 나라가 잘 없는데 언론은 그만큼 책임을 지고 있느냐 하면서 나도 MBC에 많이 당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총선 직전에 MBC 스트레이트라는 보도 프로그램에서 많이 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실제로 당시 2020년 총선 직전에 한 3차례 정도 MBC 스트레이트가 나경원 당시 후보자의 자녀들의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해외 특혜 연수 의혹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본인은 그 보도들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겠지만은 네. 지금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배제 문제는 소위 말해서 보도가 마음에 안 든다, 왜곡이다 해서 이 취재를 제한해버린 거잖아요. 특정사만. 그렇죠. 심지어는 그 MBC만 보도한 것도 아닌데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을 비판했던 보도도 잘못됐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다 이런 식으로 저 청취자 입장에서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정당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김동인 기자는 그동안 썼던 기사들 중에 혹시 걸리는 게 없을까 불안하지 않을까 아니, 싶은데요. 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소송 환영합니다. 근데 기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뭐랄까요? 네. 프로그램이나 기사에 대해서 정치인이 이건 내가 볼 땐 사실이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제재하고 벌을 준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벌을 줄 수 있는 입장인가 과연 정치인이라는 어떤 포지션이요. 예. 그리고 그 저출생 문제 관련해 가지고 언급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저도 이제 기자들과 링크를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아니 뭐 이런 발언을 했어 이렇게 했더니 네. 그 한 기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거 나치 마인드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애 많이 낳는 아리아인들에게 상을 줬었다. 그러니까 어떤 저출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이 뭐랄까요, 어떤 정서적인 무장을 이 촉구하는 예. 그런 국가주의적인 접근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네. MBC 보도 때문이다. 뭐 MBC 보도에 나도 많이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사인을 언급해주지 않으셔서 매우 섭섭했고요. 네, 저희도 상당히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관련 보도를 하셨죠, 시사인도. 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특정 언론사를 유독 콕 집어서 그거를 다른 방송에서 굳이 언급을 하면 이 방송이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지금 당 전체가 언급을 하고 또 지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어떤 그 공론장을 대하는 기본적인 정치인의 자세인가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의구심이 일단 먼저 들고요. 네. 그리고 국익을 훼손한 보도다. 정말 다른 언론사들도 다 그렇게 보도했고 모든 언론사들도 이 어떤 난리면이라고 적었던 언론사는 없었거든요. 없었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어떤 뭐랄까요, 중진급 정치인이 지금 그런 보도의 형태들을 이렇게 공고화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정말로 그렇게 들으셨을까? 그렇게 정말로 동의하고 계실까? 예. 일단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뭐 열 몇 시간 동안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다른 식으로 들으신 분이 그 여권 내나 대통령실 내에서도 없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시에 이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나경원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언급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랬었죠. 예. 네. 지금 본인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이 발언을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기분 나쁜 보도에 대해서 벌을 준다라는 말씀 표현을 썼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벌을 준 게 아니다. 취재 네. 제한을 한 게 아니다. 네. 취재 편의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입장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11월 9일에 이 논란이 됐을 때부터 일관적인 입장인데 네. 그 취재 제한하는 거랑 편의 제공 일부러 안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도 조금 궁금하지만 네. 어제도 이런 입장이 반복됐습니다. 아하.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어제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에 출석해서요. 네. 취재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언론 자유, 헌법상 언론 자유를 100% 보장하고 있다.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던 것이기 때문에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MBC는 그 발리로 이동할 때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늦게 도착했어요. 직항편이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취재를 제한당했죠, 실제로. 만약에 그리고 취재 편의 제공 일부 제한을 일부 안 준 것이라고 해도 대통령실이 보도 마음에 안 들면 특정사만 콕 집어가지고 편의를 제공 안 할 수도 있구나. 이것도 사실 그렇게 썩 적절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어떤 쪽으로도 조금 무리가 있고요. 또 네. 지금 순방 와중에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13일 날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어제 한중 정상회담 모두 공동 취재단의 취재를 불허했습니다. 모두 발언조차 공개가 안 된 것이고요. 네. 김건희 여사 개인 일정 안에도 그것도 전부 취재 불허됐습니다. 일방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만 자꾸 대통령실이 자료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나경원 부위원장 포함해서 여당이 지금 너무 일치 단결해서 대통령실을 옹호하고 있는데 네. 이 기본적인 가치를 생각해 볼 때는 조금 다른 얘기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동인 네. 기자분들 많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국익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피치 못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언론에 대한 전과 다른 네. 순방 기간 동안의 어떤 태도? 그 대통령 전용기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본인들이 그 시해하듯이 이렇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아하. 그 판단이 글쎄요. 이거는 애초에 국민들로부터 나왔던 어떤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중에 발생했던 언론에 대한 취재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동인 기자 말씀하시다 끊겼었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저 두 가지만 딱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는 언론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건 아닐까? 아하. 예,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이요. 네. 그 고민이 가장 먼저 들고 처음에 어렵지 두 번째는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이런 형식의 누군가를 배제한다라는 것은요. 네. 두 번째는요. 지금
대통령이 기자를 상대하는 방식으로 기자들과 응대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 내지는 그 차장 검사가 티타임 하듯이 몇 명 기자들 불러내서 소스 던져주듯이 지금 기자들을 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그 일정과 생각 이런 것들은 공개되어 있는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거나 혹은 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보통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네. 예전에 아마 검찰에서는 특히나 그 검찰 쪽 취재하는 기자들의 취재 문화는 이 친한 검사한테서 어떤 특정 정보를 받아오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정치권 특히나 뭐 국회나 혹은 예전 청와대 기본적으로는 정보가 불균형하게 제공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자를 언론이 제대로 감시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방지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이건 검찰식의 언론 관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자기 검열과 순치, 네.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쓰게 되고 안 그러면 불이익 받을 수 있다. 그럼 정부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다음에 내가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 들으려면 네.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생각을 품게 만든 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말말말 김동인 기자 어떤 겁니까? 네, 정치권에서 최근에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이 제도를 놓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또 여야가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고요. 예. 먼저 어제 뉴스데스크 기사 그리고 6개월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했던 말 마지막으로 이재명 현 민주당 당대표가 1년 전 이맘때 했던 말을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금투세 적용을 2년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금투세를 미루는 건 부자 감세라면서 그동안 시행 강행을 주장하던 야당의 입장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미루는 건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강조해오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후에 당 내부에서 시행 유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은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좀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다. 수용성이 아직까지 충분히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다 해서 저는 가능하면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한 2년 정도 좀 유예할 필요가 있다, 시행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미 이제 조세 제도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걸 미뤄야 될 합리적 근거를 못 만들면 정책의 일관성이나 그러나 일반 과세 제도 도입 자체를 통째로 미루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서 뭐 누구는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쉽게 제가 동의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 소득세 자본 투자로 인해서 생긴 차익 소득이잖아요. 네.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반대를 왜 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주식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천만 원 정도 내가 차익을 얻었어요. 여기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이상 초과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20% 정도 세금을 물리는 한마디로 이 자본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에요. 네. 그런데 그동안은 이 양도소득세 부분을 대주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매기냐 아니냐가 결정됐습니다. 그 대주주의 기준은 뭐냐? 어떤 기업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11월 달에 팔면 돼요. 그럼 대주주가 안 돼요. 세금 부과되기 전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1년 동안 얼마나 차익을 얻었느냐를 이제 계산을 해서 그 차익분에 대해서 걷자. 이렇게 바뀐 게 이 지금 금융투자 소득세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반대하시는 분들 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 큰 손들이 더 많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쉽게도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다. 자산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 표명하면서 시행을 미뤄야 된다. 내지는 시행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큰 손들이 세금 안 내려고 주식시장을 떠날 우려가 있으니까 미루자 이렇게 들리는데 문제는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과거 발언과 지금 발언이 180도로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대선 후보 시절이는 1년 전에 이거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지만 최근에는 좀 미뤄야 하지 않을까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법안을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적이 있고요. 아하. 이봉우 연구는 어떻게 보세요? 그 민심의 여론의 눈치를 좀 보는 거 아닐까요? 네. 최근에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하니까 민심. 나도 세금 내는 거 네.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정치란 이야기죠, 결국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